제1회 미래전환교육 프로 미래전환교육을 여는 질문 학교 밖 더 큰 학교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교육청 교육주민참여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많이들 뭉클어지셔서 보니까 참석 인원이 많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약간 좀 덜 오신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 내에 속속들이 오실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미래전환교육 포럼 미래전환교육을 여는 질문 학교 밖 더 큰 학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전환교육 포럼의 공정배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확진자가 거의 우리 목전까지 지금 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합의로 같이 모였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협의해도 끝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요즘에는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교육에 대한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니체가 그랬다고 그래요. 허물을 걷지 못하는 뱀은 죽어버린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늘 항상 시시때때로 허물을 벗고 새로움으로 나가지 못하면 교육은 죽어버리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오셔서 일부 우리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모여서 한번 또 전체 같이 토론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같이 모아주시는 데 이렇게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내빈들께서 참석하셔서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로 하였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우정 아트센터 대표님께서는 급한 일정이 있어서 아까 다녀가셨고요. 현재는 우리 최창희 전 일곱 연수장이 하시고 최창희 의원님께서 도착해 계십니다. 최창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미래전환교육포럼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중 총론에 해당하는 첫 번째 토론회입니다. 전문가 그룹의 토론으로서 미래전환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과 외부의 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그러기에 미래전환교육포럼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목소리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자장인 교육과 사람들 연구소 김영애 소장님 진행으로 발제 및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에 참여하셔서 발표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부천희망교육 네트워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지우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자치학생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방선영 학부모님, 다음은 송준호 희망디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님.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 자장이신 김영애 소장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교육 포럼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 전환 교육을 여는 질문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정답이 많죠. 그리고 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전환교육 포럼에서는 낮은 자세로 답을 성급하게 구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학교 밖 더 큰 학교. 현재의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런 학교를 향해서 우리는 밖으로 나오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단순히 공간으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학교의 그 기존의 어떤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의 방식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것과 한번 연결해보자 라는 그런 바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큰입니다. 우리가 미래 전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크게 그려야 되겠죠. 역시 시공간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 방식, 내용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크게 그리는 학교 밖 더 큰 학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미래전환교육 포럼을 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발제자 네 분을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환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전현희 부천 희망교육 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네, 두 번째 토론 자료는 학생 주도적 참여를 통한 미래교육의 전환 방향성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이고 전 제22대 백운고 학생자치회장이신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지우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혁신학교, 학부모들의 생각은 이라는 주제로 지금 현재 아주 귀한 아드님을 만나요? 네, 키우고 계시고요. 한국 걸스카우트 경기 북부 연맹 사무처장이셨습니다. 방선영 학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제자로서는 미래교육, 마을교육 공동체의 길이라는 주제로 희망디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고 다람산 마을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송준호 교장선생님 모셨습니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그 발제의 첫 시작을 열어주실 전현희 대표님의 미래 전환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 교육 희망 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전현희입니다. 여러분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기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래 전환의 교육의 방향이 오늘 토론의 방향이므로 그 방향을 고민하는 시민단체 입장으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교육의 민낯이 드러나서 교육 대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니까 돌봄을 받는 학생과 그러지 못하는 학생,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 되지 않는 학생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학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지적인 면이 일단은 있고요. 최근에 다시 대면 수업을 하면서 교사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앉아있는 거 그리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이런 규율들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정상 등교를 못하면서 인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관계, 시간, 행동, 규율 등 지정의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경험하고 고등학교에 온 친구들은 인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 대인관계, 배려 부분, 생활태도 이런 것들이 기존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우리 학교에서 또는 교육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학생들의 잘못은 아니죠. 이제 코로나19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정말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현재 기존의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구나 이제 AR 시대, 인공 시대이니 충분히 개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 학생들을 너무 합리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자기가 요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누구도 키워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자기 주변 환경에서 제한이 되는 거고, 그 동기도 사회문화적입니다.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오히려 현재 상황에 묶어두고 오히려 학생들의 변화 가능성을 묶어두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실행 초에 학부모들에게 고교학점제를 설득시키던 실행 주체자인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생각할 때 유초, 중고 한덩이로 봐야 되는데 생애 주기별 돌봄, 그러니까 우리는 돌봄이라고 하면 아이들만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마을 전체를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정책은 인구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경제 상황에 따른 학력 인구 변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 출생 변화를 보면 교육이 지금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소비자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서울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특구, 조선고 특구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중 언어 특구를 만들려고 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툭 던져서 그렇지 저는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제가 유치원 평가를 하다 보니 다문화 교육을 한다 하면서 물론 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안산 저희 부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점은 유치원 때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을 못 읽어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릅니다. 초기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다문화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반 아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미래전환 교육에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문화, 점점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 교육 어떻게 포괄적인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키울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학교 교육에 맞지 않는 아이들이 됩니다. 언어도 안 되고 의사소통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학교가 하지 못하면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마을 자원으로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 전환을 할 수 있는 틀을 저는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이 총균세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인구 변화,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면 다문화도 되지만 또 하나는 다양성 속에 문해력, 리터러시, 그러면 글자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1960년대부터 다중문화, 그래서 글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호들 음악은 소리나 구호, 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박자, 시각, 미술, 춤, 몸으로 하는 기호, 상징 기호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요즘은 다 문해 속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읽는 게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런 문해 속에 그래프 읽는 것도 요즘 주식 봐야 되잖아요. 주식 보려면 그래프 차트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 음악을 읽는 거, 읽고 듣고 하는 거, 우리 시각과 오감을 동원한 모든 것, 그런 것도 문해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문화라고 하기보다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잘 잡으면 출신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도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리터리시 능력,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의 다양한 능력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고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져준 셈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고민 속에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 말씀 기초학력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 즉 사람을 만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배운다는 점, 그런 전반적인 게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냈고요. 교육에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까지 학교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서 동네에서 학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있어야 될 우리 친구들이 동네에서 보게 되면 제 학생이야? 학교 떡등이 쳤나? 그랬던 것을 이제는 마을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꼬미학교, 협동조합 등의 마을 교육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마을의 자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학생들이 사회 경제적 자원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마을의 자원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 좋은 학원이 있으면 아이들은 거기로 몰릴 거죠. 그 학생이 위치한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그 학생의 자원이 되어버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학부모의 수준뿐 아니라 마을의 수준도 중요해졌습니다. 학교가 전통적인 학교의 역할에서 축소된다면 그 부분을 결국에는 마을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책자하고 좀 순서가 많이 바뀌셔서 막 찾는 분들 계신데요. 인류는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모든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물결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분야가 바로 교육인데 교실이 붕괴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장애인, 기초학력 부진, 아동들의 취약계층들의 사다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교육을 제주권에만 맡길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실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이라는 헌법 책무를 위반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여 미래 세대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완, 인성과 사회성 함양 등을 지도할 마을 활동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환 시대의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역량을 풀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를 안 하셨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너무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부천에서 희망교육 네트워크 대표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계시는 전현희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들으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지역에 계시고 마을에 계신데도 이 코로나19가 2년여 계속되면서 신문지상에 보면 기초학력 부족이라는 지적인 부분만에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이 대표님께서는 지적인 영역과 함께 정의적인 영역의 부족함, 관계성 이런 것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확장해서 마을로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도 학부모 또 동시에 학부모이시기도 하시니까 아이들이 학생 주도적으로 선택 과목을 얻는 것은 참 좋은데 아이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세심하게 학교에서 마을에서 조금 단계별로 아이들을 그 자신의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마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마을로 이어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도 마을 활동가의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마을과 학교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한지유 학생인데요.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혁신교육이 나온 훌륭한 학생이라고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요. 글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아주 정갈하게 잘 썼고 이거 대단한 그 잠재 능력이 느껴지는 그런 글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는데요. 주제로는 학생 주도적 참여를 통한 미래 교육의 전환 방향성입니다. 한지유 학생 큰 박수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맞아주셔서 너무 반갑고, 네, 이렇게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혁신교육을 거의 약 10년 정도 수혜를 받아왔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전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에 일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학생 주도적 참여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미래전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09년부터 혁신교육이 13년 동안 거의 흘러왔습니다. 이러한 혁신교육이 흘러온 방향성에 봤을 때 지금 이제 경기 혁신교육 3.0에 진입을 했고 더 나아가서 마을교육과 학생자치 혹은 학교자치라는 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제 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과연 기존에 가지고 왔던 학생자치 활동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느껴왔고 제가 경험해왔던 그런 학교 현장이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정착과 그리고 많은 주체들의 정갈한 생각이 과연 있었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학생 주도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를 했습니다. 이 학생 주도성이라는 거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성찰하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 성장에 기여하는 능력이다.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건 개인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사회 성장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인재를 점차 발굴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개인과 사회의 웰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아주 핵심적인 교육의 개념으로서 제시가 된 것인데 이런 학생 주도적인 태도, 행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미래전환 교육이 가져가야 될 어떤 학생의 교육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저는 학생 주도적인 성장 그리고 학생 주도성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옵니다. 참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참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참여라는 것은 어떤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개입하는 행태를 이제 참여라고 합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참여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시키고 또 한 세대가 자신의 어떤 의견을 주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이런 참여적인 행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리 사회에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좀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주도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어떤 학생 주도성인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학생 주도성이라는 게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학생 주도성을 발현시킬 것인가. 교육 현장에서 학생 주도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업 안에서도 학생 주도성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 안에서도 학생 주도성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킬 것인가? 저는 그게 참여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여적인 어떤 행태를 가지고 학생 주도성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참여라는 개념을 통해 학생 주도성을 성장시키려면 교육 현장의 어떤 활동과 이것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게 학생 자치 활동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주된 어떤 주제로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학생자치 활동이라는 게 상당히 기초적이면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미약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학생 자치 규정이라는 걸 제정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위원회를 많이 개설을 했었습니다. 설치를 했었는데 학생 자치 규정을 제정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학교 생활인권 규정의 학생 자치 활동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폭이 넓죠. 학교 생활인권 규정이라는 것도 교복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학교 폭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 싶고 제도적인 정착을 규정을 통해서 하고자 해도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기본적인 내용만 그럼 남겨놓고 학생자치 활동을 조금 더 따로 빼가지고 규정화시키자라는 측면으로 중학교 때는 학생자치 규정을 제정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생자치회 학생들만 이제 행사를 주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넘어서서 일반 학생들도 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자치회 활동에 주체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해보자. 그래서 학생자치회 구성조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축제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접근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의 어떤 행보라든가 노력들이 의미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제도적인 측면의 지원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정착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자치활동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 시간에 계속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고 계속 위원회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교사와의 그런 어떤 불화가 생기게 되고 제도적인 기반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학생자치활동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흐름을 봤을 때 조금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행태라든가 혹은 어떤 학생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건데 이 활동이라는 것이 계속 제도적인 기반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래전환 교육으로서 어떻게 학생자치활동과 더 나아가서 이런 학생 주도적인 참여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3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도적 측면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지원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기초적인 어떤 사무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학생자치회실이든 간에 동아리실이든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학교 현장에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수업을 하는 공간 외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할 만한 공간, 사회 참여를 할 만한 공간, 학생자치를 일깨울 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사무용품이나 그런 부분의 기초적인 측면들이 많이 제공이 돼야 된다. 올려서 두 번째로는 지원 인력도 필요합니다. 학생자치라는 건 사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지만 교사의 어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교사들이 상당히 어떤 행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로를 느끼고 또 과중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컨설팅으로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학생자치 활동을 경험한 선배를 초빙하거나 혹은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가분들을 초빙해서 단위 학교별로 맞는 그런 학생자치 활동을 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참여 기회에 대해서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편성 과정부터 직접 학생자치 활동을 얼마를 쓸 건지 결정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교육청에서 250만 원 가지고서 예산 편성을 해라 단위학교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더 확장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단위학교들은 250만 원에 맞춰서 실제로 단위학 내용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근데 250만 원이 부족한 그런 학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편성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생자치회 요청에 따라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감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경험적인 교육으로의 인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입은 존재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나가고 학생 주도성을 책임져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의견 재완료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학교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혹은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서는 확장적인 측면입니다. 수업이 확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교실 밖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로도 확장이 돼야 되고 수업 안에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마을에서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발전 방향성도 있지만 학생 주도성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환 교육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참여를 통해서 이것을 꾀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또 다른 어떤 수단적인 개념들이 충분히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학생들이 가져야 될 학생 주도성을 어떻게 꾀해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고민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이 어떤 학급, 학교, 마을이란 단계적 접근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전환 교육을 좀 더 학생 중심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죠. 학교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학생 주도성 수업, 학생 참여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주도성, 학생 주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지우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매우 피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상적이지만 반드시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학생 주도성을 위한 참여로 키울 것인가라는 부분을 중학교 때의 학생 자치활동, 고등학교의 학생 자치활동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참여라는 부분들이 꼭 어떤 참여는 이래야 돼라고 강의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의 맥락에서 배워질 때야말로 그게 내면화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화되어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참여적인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도적으로 체감적인 면, 확장적인 측면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대로 정책화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혁신학교 학부모님의 생각은 지금 한지우 학생도 혁신학교 했었고요. 저는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혁신학교, 혁신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정책 입안가들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교육을 받았던 학생, 그 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관점은 어떠한가?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이야기를 우리 방선영 학부모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전 지금 너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보긴 했는데, 네, 이제 이 한지우 학생은 혁신 교육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자, 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남한산 초등학교에 대한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수업하기 전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속도 걷고 곤충도 잡고
그리고 식물 이름도 척척 맞추며 친구들하고 장난치는 모습과 책걸상이 없는 교실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것은 수업을 하는 건지 수다를 떠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자유로웠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아이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공부를 못해도 혼나지 않을 것 같고 숙제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방송을 보면서 직접 학교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 친구인 쌍둥이 엄마와 함께 아이 셋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남한산 초등학교가 있었기에 거기에 바로 다음날 바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놀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불고불한 길을 지나서 도착한 곳은 작고 예쁜 시골 학교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고요. 내부를 보니 학교라기보다는 뭔가 좀 유치원 같기도 하고 그 학교에 엄청 자주 다녔습니다. 운동장에서 맨날 놀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 저의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꼭 남한산 초등학교 같은 곳으로 내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런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충남의 한 초등학교였는데 아이를 데리고 그 마을 안에 마을회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면서 그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또 마을회관에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같이 밥도 먹고 또 아이들은 닭이 알을 낳으면 달걀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학교 공부가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진심으로 즐겁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티없이 밝은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고 학부모들 또한 환경과 학교 교육에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서울에서 귀농귀촌한 가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에서 부부교사 생활을 하셨던 학부모들 그리고 미술 전공하셨던 학부모들이 그 교육 품앗이도 해주시고 그래서 크게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시 머물며 느낀 점은 교육 환경과 교육 방식에 따라 공부와 놀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 살고 있는 이제 파주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니 입학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그냥 일반 국립학교에 보내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아이의 또래 엄마들과 자녀 교육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든 생각은 과연 소신 있게 중심을 잡고 아이 교육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뭐 공립학교에 입학을 선택을 했지만 그때도 지금도 뭐 교육이 변하면 아이들도 변하고 또 아이들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변화가 시작된 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학부모들이 변화된 교육에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지 저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도 저와 같은 이런 작은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제가 얼마 전 출근을 하는데 교육청 앞에 시위하는 분들이 들고 계신 현수막에 수능이 코앞인데 혁신학교가 웬 말이냐라는 웬 말이냐라고 씌어진 문구를 봤습니다. 또 뉴스에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된다고 하니 학교로 근조화환이 배달이 되고 학교 앞에서 학부모들이 시위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혁신학교 초기에 학부모들이 기대가 컸고 그리고 심지어 주변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좀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혁신학교 지정을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좀 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이제 학부모님들과 맘카페 그리고 교사 친구들의 의견을 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혁신학교의 장점은 혁신학교의 많은 예산 지원으로 일반 학교에 비해 좀 더 양질의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교육 방식의 다양화와 교사의 자율성 보장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학급 인원수 감소로 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적절하기에 세심한 학생 관리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장점이고요. 다음 단점은 기존 주입식 교육 방식에 비해 학습량이 감소할 수 있다. 교사 재량에 따라 아이들의 학업 수행 능력 차이 발생으로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다. 초중고 전 과정을 혁신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교육의 연결성 부재로 인한 단점과 수능이 버티고 있는 한 중고등학교의 입시 위주의 사교육은 더 늘어날 것이다.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은 줄지만 비담임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근데 이 중 단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한 사교육 조장입니다. 이 문제는 혁신학교 지정 반대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교육과정 연결성 부족의 문제는 혁신학교가 가진 또 다른 고민 지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혁신학교 지정 반대의 이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 대한 우려 또한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혁신학교의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 아닌 대학 입시에 집중한 주입식 교육 절대평가로 인한 학생들 간의 성적 경쟁으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교육당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는 공부 안 시키는 학교, 대학 가기 전에 대학 가기에 불리한 학교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마냥 곱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교육청은 성과를 혁신학교의 수로 말하지 말고 현장의 평가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학부모들의 부정적 의견과 편견을 없애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혁신교육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릴 말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제 질문의 답을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대표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혁신학교를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불안 중 학습능력 저하와 사교육 조장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혁신교육의 연결성을 위해 전 지역 고교 평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정책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도 시행에 앞서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한다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 혁신학교와 고교학점제도의 연관성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고교학점제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꿈을 찾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인식 여론조사의 발표를 보면 경기도민 95.6%가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 전환 교육의 필요성은 명확해 보입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교육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교육 전문가, 혁신교육 전문가, 혁신교육위원회에 참가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벌써 4년, 12년째인가요? 혁신교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들으면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좀 정책을 입안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위에서 내려 꽂는 것들이 아니라 좀 설득의 과정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습능력 저하, 그러니까 워낙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성 교육으로 인해서 혁신교육의 어떤 담론에는 그 목표에는 동의가 되지만 뉴스상으로 일어나는 학습능력 저하, 사교육 조작, 그리고
초등학교와에서 고등학교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고교학점제 그러는데 그것은 혁신학교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 되게 큰 이슈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초보적인 인식이 확대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정책 위반자들이 조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혁신 교육에 대한 학부모 입장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첨언을 한다면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학습 능력 저하로 사교육 조장이 됐는데 이걸 좀 역으로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교육을 받으면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가? 그때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학습 능력은 뭐지? 그 학습 능력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인가? 이렇게 또 거꾸로 이어본다면 또 다른 형태의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네, 아주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그거에 이어서 또 지유 학생이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마을교육 공동체의 길이라는 주제로 다람산 마을학교 교장선생님 송준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과 화성에서 자그마한 공간에서 마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미래전환교육 프로그램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 같은데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에 앞에서 많은 좀 좋은 말씀을 계속 좀 배우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교육은 무엇을 추구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래를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육은 국가에서 필요로 되는 인재상, 기업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인재상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거의 기술과 산업 역량을 키우는 그런 인재상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재상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혹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 10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아까 한지우 학생과 전현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해보면 김상국 교육감님 때 무상급식 이야기 날 때 굉장히 커다란 우리나라 사회에서 화제가 되어졌었죠. 또 혁신학교 이야기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현 교육감이신 이재정 교육감 때는 9시 등교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서는 혁신교육지구 후대학교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되어지면서 우리 지금 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항상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은 평생학습이다. 생애주기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과 교육이 평생 이러면서 무덤까지 우리는 그 시기에 맞는 주기별 교육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런 공교육의 영역은 어떤 부분일까? 지금 또 공교육만이 아니라 공교육을 넘나드는 이런 교육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또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은 미래 사회를 스스로 사고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이 교육이다라고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95.6% 굉장히 엄청난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모든
시민들이 지금 사회에서의 교육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가 변화됐다는 것에 대한 이해나 인식들은 우리 사회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그러면은 지금 교육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까 혁신학교 말씀을 하셨었는데 혁신학교의 한계를 넘어 우리 오늘 슬로건처럼 학교 밖 더 큰 학교가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지역사회, 마을의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모색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3차가 되어지고 있죠.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혁신교육지구로 되어지고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어지고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이 아니라 더 큰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문건에서든 어느 정책에서든 항상 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렇다면 이런 변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부모님들의 역할들은 무엇이고 또 마을에서의 지역사회 역할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그런 정책들이 지금 잘 추진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화두를 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던졌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혁신교육지구 사업, 꿈이 학교, 동아리 사업, 학부모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고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추진이 되어지고 있으나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이러한 활동들이나 영역들이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교 현장의 인식과 마을에서의 인식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땐 좀 아직 물음이 좀 듭니다. 우리가 혁신학교 같은 경우 진짜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이뤄내고 그 속에서 이제 여기서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학부모님들도 참여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지는데 막상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교육의 영역은 교사의 몫이다 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좀 다 같이 더 고민하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좀 우리 지역사회의 역할이 과연 같이 공감하면서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이 꿈의 학교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협동조합 영역도 그렇고 이것들을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서 마을과 지역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 한해 사업, 공모 사업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단발 사업으로서 이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이러한 단발적이고 일회성 사업 형태를 좀 지향을 하고 마을에서의 교육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러한 꿈학교란 모델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들과 그 교육의 내용들을 검증받고 평가받으면서 이것이 의미 있는 교육 활동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원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 아닌 교과 과정과의 연계 형태가 되어졌거나 아니면은 비교과 과정 속에서 돌봄 형태가 되어졌거나 다양한 형태 속에서 이런 교육 활동들이 끊임없이 함께 마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진짜 소통과 공부 서로 간의 이해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래 좀 많은 그런 변화들이 좀 있으면서 그 광주 지역인가요?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검증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콘텐츠서부터 회기를 맞춰가지고 그 부분들을 같이 마을 배움터로 한 20여 곳이 그 학교 밖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듣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마을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마을 교사, 마을 강사, 이 마을 자원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마을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교육 과정들도 있고 인증제를 통해서 활동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면서 학교와 교과 과정까지 연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광주 지역의 그런 그 평가 설문조사 학생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말씀드린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일회성, 단발성, 지원사업, 공모사업 형태를 넘어서는 이 과정 속에서 학교와 연계가 되어져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시스템 부분들인데요.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교육청 안에서도 혁신교육지구 영역, 학부모 시민협력, 협동조합 다양한 영역에서 같이 그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런 시스템이나 체계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다양한 위원회들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위원회들이 현장과 얼만큼 밀접하게 마을과 현장에서 얼만큼 밀접하게 같이 연계가 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지금 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주체라고 표현되어지는 학부모님들, 지역사회, 마을, 학생, 이 교육의 주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과 정책에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환경들로 인식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어투 하나하나에 마을교육 공동체에 관한 애정과 열정이 묻어나오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 학교 밖 더 큰 학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떻게 탈바꿈해야 되는지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원 사업이 아닌 스스로 평가하고 인증해서 그 자체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사업자가 낀 것 같아요. 마을 사업, 교육 사업, 공동체 사업. 어떠세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교가 더 큰 학교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숨겨진 용어를 걷어내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철저하게 평가받고 인증받으면서 그 자체로서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역량을 키우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로서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분의 정말 아주 어떠세요? 너무 깊이 있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나은 교육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해오시는 과정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개선점을 찾아내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제 마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고 나서 토론자끼리도 조금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또 이렇게 다른 분들 토론 들으시면서 요 질문은 옆에 계신 토론자한테 질문해보고 싶으신 그런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은 주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네. 아까 제일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킬레스건을 건드셨죠. 너무 따가운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강선영님께서 뭔가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교육 주장, 학습 능력 저하에 대해서 한지우 학생은 직접적으로 혁신학교를 지금 다녀보고 지금 성공 사례라고 아까 말씀드린 만큼 정말 너무 훌륭히 커졌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지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사교육을 받아야 될 만큼 학습이 저하가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게 혁신학교라고 해서 일반 학교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공부를 안 시키지 않고 누구도 교사들이 얘들아 공부를 하지 말으렴 라고 얘기하는 교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학교 시스템과 틀은 똑같고 다만 그 어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좀 학생들이 많이 지치고 또 대학 이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삶에 대한 고민도 해보자, 좀 다르게 교육에 대해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인데 이것들이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좀 쉽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만든 정규 교육과정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끼리만의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뭐 우리가 교육을 바꿔버릴 거야 이런 내용이 어떤 좀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혁신학교라는 게. 근데 제가 다니는 혁신학교는 그렇지 않았었고 오히려 혁신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도 기르고 더 나아가서 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은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들이 수업에 적용되지 잘 않더라고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성적을 매기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입시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혁신교육 시스템 체제 아래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배움을 갈구하는 학생들은 더 나아가서 입시 공부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 혁신교육을 통해서 이 시는 왜 이렇게 될까? 왜 이 국어 지문은 이럴까 하면서 입시에 맞춤형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이것들이 사교육 조장으로 이어진다는 건 좀 과도한 설명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학생들의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데 혁신교육이 집중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사실 입시교육이라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더 나아가서 입시교육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히 작은 사례이고 한 가지 사례이지만 저도 두 아이를 이제 다 대학을 보내고 이제 군대 갔다 돌아오고 그랬는데 저는 첫 아이 때 저희 다니는 애 학교가 혁신학교로 2학년 때 지정이 됐어요. 저는 너무나 간결했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시를 뚫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다양한 활동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간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혁신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수렴해내고 또 새로운 혁신교육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혁신교육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미래전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2부 토론에서 좀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한주희 학생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 센터 자리에 너무 어울리는 우리 지희 학생 네, 특별히 또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른 덥석 잡아야겠죠. 네, 저는 이 송준호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2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제안드린 어떤 학생자치 활동에 대한 부분을 들으시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학생자치 활동과 민주시민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해 나갈 수 있을까, 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2번째는 이제 발제해 주신 부분에서 이 비교과 과정과 관련된 어떤 돌봄은 흔히들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교육 과정과의 어떤 연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파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교육 과정과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좀 개입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시는지 좀 그런 경험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도 저도 해답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청소년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우리 주민자치회도 그 안에서 이제 청소년 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력들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 청소년의회나 이런 활동들을 또 만드는 꿈의 학교, 학생 만드는 꿈의 학교,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 가지고 좀 청소년들의 참여, 자치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지우 학생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참여 부분들에 있어서는 권한이 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권한도 당연히 그 예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으면 자치를 경험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생 자치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책 영역만이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과 이후에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이 형태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 교육과정과의 연계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장에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다 잡혀져 있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이 과정들이 있어서 당장의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이 활동 속에서 사회교과 과정이나 생태환경 영역이나 다양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 속에서 함께 참여가 되어주고 연계가 되어주고 소통을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런 것들, 이거 선생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교과 과정을 짤 때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짜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좀 몇 분 뵙고 그러긴 했는데, 이런 변화들은 그런 한 번에 확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지역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공감, 그리고 이 활동이 유의미한 과정으로 되어줄 수 있을 것이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주희 학생이 학교 밖 더 큰 학교에 대한 키워드로 학생 주도성을 뽑았죠. 정말 훌륭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주도성은 당연히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는 기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도성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당연히 학교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주도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주도성의 어떤 능력의 향상은 다양한 참여라는 경험 속에서 주도성이 키워질 거라고 봤을 때, 2가지를 연결시킨다면 당연히 마을에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참여라는 여러 가지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또 그 마을을 살아가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참여시키는 계속적으로 마을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전환 교육에 걸맞는 인재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인증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준호 대표님은 어떻게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지금 네 분의 발제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희 포럼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나서는 의미가 없지요. 참여 말씀 들으셨죠? 2부 토론에서 지금 이 질문에 더 살을 붙여주시고 더 뼈대를 굳건하게 해주셔서 2부에 오모독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발표하는 그런 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토론은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1부 지정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종합 토론은 각 분위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임의대로 조편성을 했고요. 3층에 지금 이제 회의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종합 토론이 되길 바라면서 각 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임의대로 나눈 것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3층에서 아주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짧고 간략하게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선 1조는 우선 그 호칭이나 이 부분 조금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김학동님, 김미안, 김용애, 김현, 류금배, 서정배 이렇게 6분이시고요. 2조는 김남영님, 고소장, 공정배, 기병준, 안정선, 심항일. 3조는 박태준, 안기희, 왕근아, 이춘자, 방선영, 진미애. 4조는 임범영, 최창의, 진현주, 송준호, 박중아, 전현희 이상입니다.